낡은 동네의 오후는 언제나처럼 나른하고 평화로웠다. 회색빛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는 햇살은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길가의 낡은 상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한서윤은 자신의 작은 식료품 가게, 햇살 슈퍼의 계산대 뒤에 앉아 막 들어온 야채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불필요한 움직임 없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전문가가 정밀 부품을 다루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 손길이 향하는 대상은 흙이 묻은 감자와 파릇파릇한 상추였다. 가게 안은 낡은 종이 상자의 냄새와 신선한 과일 향, 그리고 오래된 냉장고가 웅궁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아들 민준을 위해 스스로 일궈낸 작은 요새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5년 전 모든 과거를 등지고 이곳에 정착했을 때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하나, 아들과 함께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녀는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지켜내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고, 그녀 역시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계산대 옆 작은 간이 테이블에서는 5살배기 아들 최민준이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 그린 공룡 그림에 색을 입히느라 여념이 없었다. 서윤은 아들의 동그란 뒤통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 작은 아이가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녀가 숨 쉬는 이유였다. 민준의 웃음소리는 가게 안에 어떤 소음보다도 컸고, 아이의 존재는 낡고 허름한 가게를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다. 엄마, 티라노사우루스는 무슨 색으로 칠해야 제일 무서워 보여? 민준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서윤은 정리하던 시금치 봉지를 내려놓고 아들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아들의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진지하게 고민하는 척했다. 아주 짙은 녹색이랑 검은색을 섞어서 칠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가 될 것 같은데.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주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다시 그림에 몰두했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 문에 달린 낡은 종이 울리는 대신 거리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듯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온 것은, 동네에 나른한 공기를 찢고 들어온 그 소리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어서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숨이 순간 멎었다. 가게 앞 낡은 보도블록 위에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서 있었다. 햇빛을 받아 유려하게 빛나는 차체와 위압적인 크기는 이 동네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존재 같았다. 롤스로이스였다. 동네 사람 몇몇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차를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도 그림을 그리다 말고 창밖을 가리켰다. 엄마, 저 차 진짜 멋있다.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아. 아이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감탄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평온했던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저 차는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었다. 목적지는 명확하게도 바로 그녀의 가게 앞이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려 깍듯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서윤은 지난 5년간 애써 잊고 지냈던 과거의 망령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음을 직감했다. 완벽하게 재단된 최고급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한 표정. 권지훈, 유진그룹의 회장이자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남자였다. 그는 마치 자신의 정원에 들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차에서 내려 경멸이 어린 시선으로 햇살 슈퍼라는 낡은 간판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가게의 낡은 유리문을 향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민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온몸의 신경이 날카로운 바늘처럼 곤두섰다. 평범한 동네 슈퍼 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냉철한 분석가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권지훈이 가게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구둣발이 아스팔트에 닿는 소리가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서윤의 귓가에 울렸다. 딸랑.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불길한 소리를 냈다. 권지훈은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잠시 멈춰 섰다. 그는 비좁고 어수선한 가게 내부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상품 진열대나 계산대를 향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그는 서윤의 등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작은 아이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무자비했으며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는 듯한 거만한 빛을 띠고 있었다. 아이를 향한 그의 시선의 서윤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내 아들을 키우고 있었을 줄은 몰랐군. 권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가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취급하며 오직 민준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말을 할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권지훈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권지훈은 서윤의 침묵을 무시하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가게 안의 퀴퀴한 냄새와 섞여 역겨움을 자아냈다. 5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길래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지. 하지만 내 핏줄을 이런 시궁창에 계속 내버려 둘 수는 없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서윤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오직 아들을 보호하려는 어미 사자처럼 그녀의 눈빛만이 위험할 정도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낯선 남자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겁을 먹었는지 서윤의 다리를 더욱 꽉 껴안았다. 아이의 작은 떨림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이 서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던 이성의 끈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권 회장님, 보시다시피 여긴 회장님 같은 분이 오실 만한 곳이 아닙니다. 잘못 찾아오셨다면 이만 돌아가 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침착했다. 그녀의 태도에 권지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한낱 동네 슈퍼 주인으로 전락한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대항하려는 것이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듯 코를 막았다. 잘못 찾아와 아니, 아주 정확히 찾아왔다. 내 목적은 처음부터 하나였으니까. 이제 와서 모르는 척 시침이 뗄 생각은 마라. 한서윤, 네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의 시선이 다시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 집요한 시선에 서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권지훈은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는 듯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목소리에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극적인 태도마저 사라지고 본래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서윤을 똑바로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 말은 서윤이 지난 5년간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다. 평화롭던 오후의 햇살을 산산조각 내고 그녀가 애써 지켜온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폭풍의 선언이었다. 내 아이를 돌려줘. 권지훈의 목소리가 낡은 가게 안에 얼음처럼 박혔다. 내 아이를 돌려줘. 그 말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고 그녀가 5년간 쌓아 올린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포격의 시작이었다. 한서윤은 아들을 끌어안은 팔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아이의 작은 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미세한 진동이 그녀의 척추를 타고 올라와 심장에 분노의 불을 지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놀라움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강철 같은 의지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착각하고 계시는군요. 권 회장님, 서윤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권지훈의 오만한 선언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힘이 있었다. 이 아이는 당신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이 돌려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권지훈의 얼굴에 조소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의 고집을 보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의 저항이 가소롭다는 감정이 역력했다. 한서윤, 네가 얼마나 영악하고 치밀한 여자인지 잊었나 본데. 나 역시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계산대 위로 던졌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진 봉투는 그녀가 쌓아 올린 평온한 일상에 던져진 폭탄과도 같았다. 네가 원한 건 돈이었겠지. 내 동생 지혁이를 홀려서 그의 아이를 가진 뒤 거액을 뜯어낼 생각이었을 테고. 하지만 내 계획은 지혁이가 죽으면서 틀어졌지. 안 그런가? 그의 말은 모두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녀의 과거를 헤집었다. 서윤은 서류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권지훈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입에서 지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날카롭게 점여왔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네가 이 아이를 데리고 숨어 지내는 동안 난 네 모든 것을 파악했다.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전부.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이라면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그는 턱짓으로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와 친권 및 양육권 포기각서가 들어있다. 조용히 서명하고 아이를 넘기면 내 남은 인생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두둑한 돈을 주지. 그의 말은 철저히 계산된 협박이었다. 거부할 수 없는 증거와 달콤한 보상.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파멸의 위협. 하지만 권지훈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그는 5년 전에 한서윤은 알았을지 몰라도 5년간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어머니 한서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서윤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권지훈을 순간 당황하게 만들었다. 검사 결과서라. 제 동의 없이 제 아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는 건 불법이라는 걸 유진그룹 회장님께서 모르시진 않을 텐데요. 그 서류는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녀의 침착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권지훈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혹은 겁에 질려 복종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과거 그가 알던 혹은 동생에게 들었던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서류는 가지고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 아들이 아니며 나는 당신에게 넘겨줄 아이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손을 그었다.
권지우는 잠시 그녀를 꿰뚫을 듯이 노려보다가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되찾았다.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더는 신사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겠지. 법정에서 보자.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이 네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인지 증명해 줄 거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일지 잘 생각해봐라.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가게를 나가기 전 그는 다시 한번 민준을 향해 탐욕스러운 시선을 던지고는 롤스로이스에 올라탔다. 거대한 차가 소리 없이 사라지고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처럼 모든 것이 위태롭게 느껴졌다. 서윤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며 주저앉았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엄마. 무서운 아저씨 같소. 민준이 그녀의 품에 파고들며 물었다. 서윤은 아들을 힘껏 끌어안았다. 응, 우리 아들. 이제 괜찮아. 엄마가 다 지켜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키며 그의 등을 토닥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마음은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서윤은 가게 한 구석 바닥판 아래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함께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모습의 서윤이 한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권지훈과는 전혀 다른 선하고 따뜻한 눈매를 가진 남자. 권지혁.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아려왔다. 그와의 기억은 그녀가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힘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상처였다. 6년 전 국정원 산업기밀 분석팀의 유능한 요원이었던 그녀는 유진그룹의 기술 유출 사건을 비밀리에 수사하던 중 당시 부사장이었던 권지혁을 만났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녀는 그의 비상한 두뇌와 따뜻한 인간미에 끌렸고 그 역시 권력에 물들지 않은 그녀의 순수하고 정의로운 모습에 반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싹튼 그들의 사랑은 뜨거웠지만 동시에 위태로웠다. 국정원 요원과 재벌가의 후계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하지만 지혁은 진심이었다. 그는 형인 권지훈의 탐욕과 무자비함을 경계하며 언젠가 그룹을 바로 세우고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꿈꿨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집안 내력인 심장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절망 속에서 그는 서윤에게 마지막 부탁이자 약속을 했다. 서윤아, 내게 아이가 생긴다면 내 아이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줘. 내 형은, 지훈이 형은 아이를 자신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거야. 제발, 내 아이를 평범하고 행복하게 키워줘. 내가 모든 걸 마련해 놓을게.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나. 그것이 그들의 언약이었다. 서윤은 그의 눈물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지혁에게 전하기도 전에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다. 서윤은 직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다. 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권지훈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렸다. 국정원에 사직서를 내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오직 뱃속의 아이, 지혁이 남긴 마지막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회상에서 깨어난 서윤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워져 있었다.
권지우는 단순히 아이를 되찾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정한 회장 자리를 굳히기 위해 유진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인 민준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지역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소나기에 넣고 꼭두각시로 만들어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었다. 지역이 가장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서여인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아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망치는 것은 끝났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였다. 그녀는 낡은 사진 속 지역의 얼굴을 한번 쓸어보고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작은 USB를 꺼내 먼지를 불어내고 가게 구석에 위장해 놓은 낡은 컴퓨터에 연결했다. 몇 번의 복잡한 암호 입력 끝에 화면에는 평범한 바탕화면 대신 암호화된 보안 프로그램이 나타났다. 그것은 그녀가 국정원을 떠나기 전 만약을 대비해 만들어둔 비상 연락망이자 데이터베이스였다. 화면 위로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서윤. 평범한 슈퍼주인은 이제 없었다. 오직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죽은 연인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잠들어 있던 괴물을 깨운 전직 국정원 요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윤의 세상은 아니었다. 권지훈이 남기고 간 보이지 않는 도끼는 밤사이 그녀의 작은 동네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즉시 알아차렸다.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옆 가게 주인이 그녀의 시선을 피했고 채소를 사러 왔던 단골 할머니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곤두서 있었다. 무언가 시작되었다. 권지훈의 공격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교활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가게 안에 작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연예 정보 프로그램이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자극적인 효과음과 함께 화면에는 유진그룹의 로고와 고인이 된 권지혁의 사진이 나타났다. 아나운서는 교양 있는 척하면서도 아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최근 재계에 흥미로운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유진그룹의 둘째 아들, 고 권지혁 부사장에게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자신을 아이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은 현재 유진그룹 측에 거액의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여성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금전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라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름도 얼굴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단어는 정확하게 그녀를 겨냥한 총알이었다. 거액의 양육비 요구, 금전 문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권지훈은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를 파렴치한 사기꾼이자 정신병자로 만들어 그녀의 모든 주장을 신빙성 없는 망상으로 치부해버리려는 속셈이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이미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모두 이류 인터넷 신문사나 가십거리를 다루는 매체들이었다. 정면 공격이 아닌 여론을 좀먹는 비열한 방식이었다. 서윤은 차가운 분노가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 자신을 향한 비난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민준을, 지혁의 아들을 사기극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가게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것처럼 무겁게 울렸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녀는 그 어둠 속에서 잠시 서 있었다. 패닉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국정원 시절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그녀를 살렸던 냉철한 분석 능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기사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기사들의 출처, 사용된 단어, 인용된 제보자의 패턴, 모든 것은 하나의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홍보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PR 대행사. 권지우는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평범한 미혼모라고 생각했기에 이런 허술한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그녀가 이 정보의 흐름을 역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터.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수였다. 엄마, 왜 가게 문 닫았어? 나 아저씨들이랑 인사하고 싶은데. 민준이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아이의 순진한 얼굴을 보자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엄마가 조금 피곤해서 일찍 쉬고 싶어서 그랬어. 우리 민준이. 오늘 저녁에는 엄마랑 아주 맛있는 거 해먹을까? 그녀는 아들을 안심시킨 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제는 방어만 할 때가 아니었다. 방역을 시작해야 했다. 그녀는 USB에 저장해 두었던 비상 연락망을 열었다. 수많은 이름과 번호 중에서 그녀는 한 사람의 이름 앞에서 멈췄다. 김민석, 한때 사회부 기자로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다 지금은 작은 독립 언론사에서 탐사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뼈대 있는 기자였다. 과거 서윤이 국정원에 있을 때 그의 끈질긴 취재가 그녀의 수사에 의도치 않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작은 정보를 흘려주었고 그는 그것으로 큰 특종을 터뜨렸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 쌓인 신뢰와 빚이 있었다. 그녀는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 나섰다. 휴대폰은 추적될 위험이 있었다. 낡은 수화기를 들고 기억하고 있던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석입니다. 서윤은 목소리를 낮게 깔고 말했다. 푸른 봉황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과거 그들이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던 암호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민석은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이내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신이었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윤은 짧게 말했다. 유진그룹 건입니다. 그 한마디에 김민석은 모든 것을 파악한 듯했다. 요즘 떠도는 그 찌라시들. 당신 이야기였나 그들이 꾸민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사람이 붐비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다음 날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서로를 아는 척하지 말고 3번 출구 앞 벤치에 각자 앉아 있다가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로 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나간 서윤은 평범한 주부처럼 보이도록 일부러 수수한 옷차림을 했다. 그녀는 김민석보다 먼저 도착해 주변 지형과 인물의 흐름을 파악했다. 습관이었다. 곧이어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김민석이 나타나 약속한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세상의 불의에 지친 듯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잠시 후 서윤은 조용히 일어나 역사 내의 물품 보관함으로 향했다. 그녀가 보관함에 작은 봉투를 넣고 떠나자 김민석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그것을 꺼내 사라졌다.
그들의 만남은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김민석이 운영하는 독립언론사 진실의 눈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구 권지혁 부사장 사망 전 거액의 신탁 자금 조성 수혜자는 누구인가 였다. 기사는 서윤이 넘겨준 자료를 바탕으로 권지혁이 사망하기 3개월 전 자신의 개인 자산 상당 부분을 비밀 신탁에 맡겼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그 신탁의 계약서에는 수혜자는 나의 유일한 혈육이며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지정된 후견인이 관리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기사는 유진그룹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 새로운 의문을 던졌다. 권지혁에게 정말 숨겨둔 자식이 있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는 가족이 아닌 별도의 후견인을 지정했을까? 이것은 단순한 치정 스캔들이나 금전 요구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였다. 권지훈이 퍼뜨린 정신 나간 꽃뱀 프레임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바늘구멍에 불과했지만 분명한 방역의 시작이었다. 서윤은 자신의 작은 가게 안에서 휴대폰 화면에 뜬 그 기사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자신이 정할 차례였다. 김민석 기자의 기사는 거대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과 같았다. 처음에는 작은 파문을 일으켰을 뿐이지만 그 파장은 조용하고 끈질기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의 정보 게시판과 재계 관련 커뮤니티에서 기사는 순식간에 공유되었고 사람들은 유진그룹의 상속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권지훈이 만들어낸 정신나간 미혼모의 사기극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은 더 이상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의심이라는 미세한 균열이 생겨난 것이다. 유진그룹 본사, 회장실의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있는 권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홍보팀 임원들을 개처럼 끌어안치고 맹렬하게 질책한 참이었다. 최고급 크리스털 잿더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바닥에는 찢어진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일개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 하나에 자신이 공들여 만든 여론전의 판이 흔들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그를 격분시킨 것은 이 모든 것이 한서윤이라는 그가 시궁창에 처박혔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소행이라는 점이었다. 고작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난리를 만들어 그의 고함이 텅 빈 회장실에 울렸다. 그는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그녀가 그저 아이를 방패 삼아 돈을 뜯어내려는 평범한 여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방역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예리하며 효과적이었다. 마치 숙련된 전략가가 체스판의 말을 움직이듯 그녀는 정확히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비밀 신탁이라는 키워드는 권지훈이 동생의 죽음 이후 그의 모든 유산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기존의 스토리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했다. 권지훈은 이가 갈리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언론을 이용한 간접적인 공격은 이제 끝났다. 더럽고 비열하더라도 직접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여야 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내부 전화에 버튼 하나를 눌렀다. 최 실장, 내 사무실로 들어와. 잠시 후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가 들어와 머리를 숙였다. 그는 유진그룹의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권지훈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였다. 한서윤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그 여자의 모든 것을 파헤쳐 약점을 찾아내 어떻게든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었다. 한편
서유는 자신의 방역이 작은 시간을 벌어주었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 권지우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자신을 압박해올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권지훈을 단순히 방어하는 것을 넘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밤은 더욱 깊어졌다. 민준이 잠든 후 가게의 작은 방은 다시 국정원의 사이버 분석실로 변했다. 그녀는 김민석 기자에게 넘겨준 신탁 자료를 시작점으로 유진그룹의 재무제표와 해외 자금 흐름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거짓말의 네트워크였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재무제표. 이면에는 수많은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가 숨어 있었다. 그녀의 전문 분야는 바로 이런 돈의 흐름을 추적하여 범죄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동남아시아 지역 건설, 자회사의 자금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재 구매 비용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고 그 차액은 홍콩에 있는 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그 돈의 최종 목적지를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자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된 후 유진그룹의 몇몇 이사들과 권지훈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들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권지훈은 동생이 죽은 후 불안정했던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회사의 돈을 횡령하여 이사들을 매수하고 정관계에 로비를 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니었다. 거대한 기업 범죄의 실체였다. 이것만 밝혀낸다면 권지훈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을 넘어 감옥에 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의 그림자도 그녀에게 짙게 드리워졌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끈질긴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게 건너편에 언제나 같은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고 동네를 어슬렁거리는 낯선 얼굴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녀의 국정원 시절 훈련된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프로였다. 미행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존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권지훈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 앞에는 목이 잘린 비둘기 사체가 놓여 있었다. 밤사이 누군가 가게 셔터의 자물쇠를 강력한 접착제로 막아놓아 한참을 애먹기도 했다. 심지어 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다. 그녀의 날카로운 추궁에 당황하며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신경을 긁고 일상을 파괴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심리전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집과 가게는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설치된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침착하고 냉정해졌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창문 틈으로 주변을 살폈다. 민준을 유치원에 데려다 줄 때는 일부러 여러 길을 돌아가며 미행을 따돌렸다. 밤에는 방 안에서 희미한 전파 탐지기를 돌려 도청 장치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삶은 낮에는 다정한 엄마로 밤에는 치밀한 첩보원으로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 숨막히는 서바이벌 게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치원에서 민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동네 시장의 붐비는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그녀와 일부러 어깨를 부딪혔다.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이가 참 귀엽네요. 요즘 세상이 험해서 길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많다던데.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향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녀의 전부인 민준을 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남자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민준의 작은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권지우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들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아들을 전쟁에 끌어들였다. 그녀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와 함께 차가운 결의가 깃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방어는 끝났다. 끝났다. 이제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사냥할 시간이었다. 어두운 방, 컴퓨터 화면 불빛이 그녀의 얼음 같은 얼굴을 비추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단호하고 무자비해졌다. 아들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은 한서윤의 마지막 남은 인내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날 이후 그녀의 모든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밤에는 잠을 설치며 작은 소리에도 깨어났고 낮에는 민준의 주위를 맴도는 모든 그림자를 의심했다. 가게를 운영하고 아들을 돌보고 거대한 기업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적들의 미행을 따돌려야 하는 삶은 그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가고 있었다. 강철 같던 정신력에도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혼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권지우는 돈과 권력으로 무장한 군대를 동원하고 있는데 자신은 고작 낡은 컴퓨터 한 대로 맞서고 있었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민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 역시 자신만의 군대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온 그녀에게 손을 내밀 곳은 없었다. 과거의 동료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자 국정원의 감시망에 스스로를 노출하는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서울의 중심부 테헤란로에 위치한 최고급 빌딩의 최상층에서 한 남자가 유진그룹을 둘러싼 수상한 데이터 흐름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전직 국정원 사이버 테러 대응팀장이자 현재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어X의 대표였다. 그의 팀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며 비정상적인 해킹 시도나 정보 유출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유진그룹 역시 그들의 고객사 중 하나였다. 대표님, 지난 48시간 동안 유진그룹의 해외 자회사 서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탐색 신호가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젊은 분석팀장이 보고했다. 상대방은 고도의 우회 기술과 암호화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IP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과거 저희가 국정원에서 사용하던 비공식 프로토콜과 매우 유사합니다. 강민혁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미간을 좁혔다.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름이 있었다. 한서윤. 그의 팀에서도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그러나 5년 전 홀연히 사라져버린 비운의 천재. 강민혁은 언제나 그녀의 퇴직을 의심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사유라고는 했지만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고 흔적도 없이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모든 기록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는 유진그룹 서버에 나타난 이 유령의 정체가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을 받았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지금 거대한 위험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유진그룹, 특히 권지훈 회장의 어두운 평판은 그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부하 직원들을 물리고 직접 유령의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윤은 동네의 낡은 서점에서 육아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아주 작은 이질감이 포착되었다. 서점 구석의 중고 서적 코너, 컴퓨터 프로그래밍.
섹션의 책들이 누군가에 의해 특정 순서로 배열되어 있었다. C++, 기초, 자바 입문, 파이썬 활용. 각 책의 머리 글자를 따면 CJP가 되었다. 중앙공원, 정고 센트럴파크, 정오, 그것은 과거 국정원 시절. 외부에서 비상 접선이 필요할 때 강민혁 팀장이 사용하던 암호였다. 서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함정일까 아니면 정말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다음 날 정오, 서윤은 아이, 엄마들 사이에 섞여 자연스럽게 중앙공원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유모차를 밀며 주변을 경계했다. 약속 장소인 공원 중앙의 분수대 벤치에는 신문을 읽고 있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낡은 트렌치코트와 중절모, 강민혁이었다.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옆 벤치에 거리를 두고 앉았다.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민혁이었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유령이 되어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실력은 녹슬지 않았더군. 팀장님, 어떻게 저를... 서윤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네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은 독특해서 숨길 수가 없어. 내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지더군. 유진그룹을 건드리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던데. 그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어딘가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권지혁과의 관계와 민준의 출생, 그리고 권지훈의 협박과 자신의 싸움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마치 사건 보고서를 올리듯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담담하게 전달했다. 강민혁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그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신문을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이야기가 끝나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분수대의 물소리만이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 자식, 사람인 줄 알았더니 괴물이었군. 그는 신문을 접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혼자서 여기까지 해낸 건 대단하지만 이제부터는 무모한 짓이야. 그놈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악랄해. 그는 품에서 작은 명함 크기의 카드를 꺼내 벤치 위에 놓았다. 이건 보안키 카드다. 주소는 뒷면에 적혀 있어. 네가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 뒀다. 필요한 모든 장비와 데이터는 그곳에서 지원하지. 더 이상 낡은 컴퓨터로 위험한 줄타기는 하지 마라. 그는 서윤에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벤치에 놓인 카드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안도감을 주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을 데리고 강민혁이 알려준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된 완벽한 안전가옥이었다. 안에는 고성능 컴퓨터와 서버, 그리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서윤은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았다. 지난 5년간, 아니, 지난 몇 주간 그녀를 짓누르던 외로움과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라는 강력한 아군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싸우던 그녀에게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이다. 이제야 제대로 된 전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눈이 다시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다. 모니터 위로 유진그룹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펼쳐졌다.
이제 그 거대한 거짓말의 네트워크를 해체할 시간이었다. 강민혁이 마련해준 안전가옥은 완벽한 요새였다.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그 공간에서 한서윤은 비로소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제한 없이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시큐어 X의 막강한 서버와 최첨단 분석 도구는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더 이상 공공 와이파이를 찾아다니며 불안에 떨 필요도, 낡은 컴퓨터의 느린 처리 속도에 애태울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유령 사냥꾼에서 유령 그 자체가 되어 권지훈의 제국을 향한 보이지 않는 공격을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비자금 네트워크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돈의 흐름을 쫓아 홍콩의 유령 회사를 거쳐 조세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까지 도달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권지훈이 그룹의 핵심 이사들을 매수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자행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암호화된 이메일, 위장된 거래 내역, 이중 장부, 모든 조각들이 모여 권지훈이라는 괴물의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정리하여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동안 권지훈 역시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었다. 자신의 감시망에서 한서윤이 연기처럼 사라지자 그는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만큼 두려운 것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 공격할 수 없게 되자 그녀가 세상에 남겨둔 모든 흔적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약점, 그녀가 지키려 했던 평범한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였다. 가장 먼저 공격받은 곳은 햇살 슈퍼였다.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가 날아왔다.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재건축 계획이었다. 며칠 뒤에는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들이닥쳐 사소한 규정 위반을 트집 잡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녀가 5년간 피땀 흘려 일군 작은 가게, 민준과 함께 웃고 떠들던 소중한 공간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었다.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무참히 끊겨버린 것이다.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가 살던 동네와 민준의 유치원에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실은 남자를 등쳐먹고 사는 사기꾼이라는 둥, 아이를 학대하는 정신병자라는 둥,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들이었다. 이웃들은 그녀의 가족을 수군거리며 피했고 유치원의 다른 엄마들은 민준을 슬금슬금 멀리했다. 순식간에 그녀와 민준은 그들이 속했던 작은 공동체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사회적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와 환경의 변화는 결국 어린 민준에게 영향을 미쳤다. 낯선 안전가옥에서의 생활, 엄마의 긴장된 얼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친구들. 아이는 불안해했고 결국 몸져 눕고 말았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던 증상은 밤이 되자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 아이는 높은 열에 시달리며 숨쉬기 힘들어했다. 원래 기관지가 약했던 민준에게 천식 발작이 온 것이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서윤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최첨단 해킹 장비도,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도 아픈 아이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민준을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자니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거대한 악과 싸우고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내 아들은 지금 내 욕심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모든 걸 그만두고 권지훈에게 무릎 꿇고 아이를 넘겨주면
적어도 민주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때 간신히 잠든 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그녀의 뇌리에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지혁이 죽기 몇 주 전.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다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우리 가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믿어. 특히 변호사는 더더욱.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따로 맡겨뒀어. 가장 안전한 스위스 은행의 디지털 금괴 말이야. 물리적인 열쇠가 아니라 오직 나만이 아는 암호로만 열 수 있는 곳이지. 당시에는 그저 재벌가의 유별난 비밀주의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말이었다. 그 순간 서윤의 눈이 번쩍 뜨였다. 권지훈이 법원에 제출했던 지역의 유언장은 그가 죽은 직후 권지훈이 고용한 변호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만약 지역이 말한 디지털 금고에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다면 그녀는 다시 한번 민준의 얼굴을 굳은 결의로 바라보았다. 포기할 때가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싸움을 시작할 단서를 찾은 것이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연락해 민준을 돌봐줄 믿을 만한 사람을 부탁하고 곧바로 안전가옥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의 해당 은행 서버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그것은 철옹성 같은 방화벽을 뚫어야 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이 남겼을지 모를 단서들, 그의 생일, 그와 그녀만의 기념일, 그가 좋아했던 책의 구절. 그녀는 가능한 모든 암호를 조합하며 수십 시간 동안 서버의 벽을 두드렸다. 마침내 마치 기적처럼 암호 하나가 맞아떨어졌다. My Sunshine. 지역이 언제나 그녀를 부르던 애칭이었다. 디지털 금고가 열리는 순간 서윤은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암호화 서명과 타임스탬프가 찍힌 권지혁의 진짜 유언장이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모든 재산의 제1상속인은 나의 아들 최민준으로, 법적 후견인이자 유산관리인은 한서윤으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었다. 권지훈이 제시했던 모든 재산을 형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은 완벽한 위조 문서였다. 권지훈의 회장 자리는 물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범죄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서윤은 모니터 화면에 나란히 띄워진 두 개의 유언장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권지혁의 진짜 유언장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전쟁의 흐름을 단번에 바꿀 수 있는 필살기였다. 안전가옥의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은 한서윤과 강민혁은 한참 동안 말을 잊은 채 화면을 응시했다. 거짓과 진실이 나란히 놓여있는 광경은 그 자체로 권지훈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오랜 침묵을 깬 것은 강민혁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지금 당장 검찰에 넘겨도 권지훈을 구속시킬 수 있어.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깊어져 있었다. 아니요, 팀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검찰이나 법원을 믿지 않았다. 권지훈은 수년간 비자금을 이용해 법조계에 거미줄 같은 인맥을 구축해 놓았을 터였다. 증거를 넘기는 순간 그는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 진흙탕 싸움을 만들 것이고 언론을 이용해 디지털 유언장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시간을 끌 것이다. 그 긴 싸움 동안 그가 자신과 민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정의는 너무나도 더디고 그 과정에서 약자는 먼저 짓밟히기 마련이었다. 법정 싸움은 그가 원하는 방식입니다.
익숙한 안방에서 싸우는 것과 같죠. 우리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그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무대 위에서 그의 숨통을 끊어야 합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거나 도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파멸. 권지훈이 제기할 수 있는 한 톨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복수였다. 강민혁은 잠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서 불타오르는 결의를 본 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방식이 훨씬 더 위험했지만 동시에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들의 시선이 동시에 모니터의 한 구석에 떠있는 유진그룹의 일정표로 향했다. 유진그룹 정기 주주총회 D6F, 바로 저기였다. 그들이 선택할, 그리고 권지훈을 심판할 무대. 주주총회는 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 모든 주주와 이사진,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경제부 기자들이 모이는 자리. 그곳에서 터져나오는 폭로는 권지훈이 어떤 언론 플레이로도 막을 수 없는 생중계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제국이 세워진 바로 그곳에서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완벽한 마무리였다. 그날부터 안전가옥은 거대한 작전의 지휘본부가 되었다. 서윤과 강민혁, 그리고 강민혁이 엄선한 시큐어 X의 핵심 팀원 몇몇이 합류하여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주주총회 당일 권지훈이 회장 자격으로 연설하는 단상에서 그의 모든 범죄를 만천해 폭로하는 것이었다. 작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강민혁의 팀이 외부에서 시스템을 장악하는 사이버 공격을, 그리고 서윤이 직접 현장에 침투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강민혁의 팀은 주주총회가 열릴 컨벤션 센터의 보안 시스템과 방송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행사 당일 현장의 모든 스크린과 스피커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어야 했다. 동시에 그들은 서윤이 수집한 모든 증거 2개의 유언장, 비자금 흐름도, 이사진 매수 정황이 담긴 암호 이메일을 한 편의 짧고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했다. 권지훈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순간 모든 화면이 그 영상으로 바뀌어 그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한편 서윤은 현장 침투를 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서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 시작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짙은 갈색으로 염색했으며 두꺼운 안경과 평범한 오피스룩으로 인상을 완전히 바꿨다. 그녀는 강민혁이 구해온 위조 신분증을 통해 주주총회에 음향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말단 직원 박선영이 되었다. 그녀의 임무는 행사 전날 장비 설치를 핑계로 현장에 잠입하여 강민혁 팀이 심어놓은 백도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최종 확인하고 현장의 돌발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작전 수행을 위해 그들은 내부 조력자를 포섭하기로 했다. 서윤은 권지혁이 살아있을 때 그를 진심으로 따랐던 윤상현 전무를 떠올렸다. 윤 전무는 권지혁 사후, 권지훈에 의해 한직으로 밀려나 실권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물이었다. 서윤은 강민혁을 통해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윤 전무도 서윤이 제시한 권지혁의 진짜 유언장 사본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권지훈의 경영 방식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모시던 상사의 죽음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기꺼이 그들의 조력자가 되어 서윤의 현장 출입을 돕고 내부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안전가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뮬레이션은 끝났다.
강민혁은 서윤에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초소형 통신장치와 비상신호기를 건넸다. 서윤아, 위험하다 싶으면 무조건 빠져나와. 이건 명령이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내 목숨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민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강민혁이 붙여준 경호원이 안전하게 돌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아이의 평범한 내일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아이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춘 그녀는 다시 작전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만이 서려 있었다. 무대는 모두 준비되었다. 이제 심판의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주주총회를 24시간 앞둔 밤, 권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콘약이 담긴 잔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한서윤의 방역은 찻잔 속에 태풍에 불과했다. 그녀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그녀가 살던 동네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결정적으로 그녀는 쥐 죽은 듯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완전한 항복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여자란, 아이를 가진 어미란, 적당히 압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아직도 그 여자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최 실장이 그림자처럼 그의 뒤에 서서 보고했다. 권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상관없다. 어차피 내일 주주총회만 무사히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될 테니 그 여자가 가진 증거라고 해봐야 법정에서도 신빙성을 의심받을 디지털 파일 쪼가리가 전부야. 그걸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잘 알고 있었다. 법과 언론, 권력은 모두 그의 편이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하고 싶었다. 자신의 승리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그 여자에게 마지막 제안을 해라. 권지훈이 명령했다. 어차피 아이는 내 손에 들어와야 하니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셈 치지. 지금이라도 조용히 나타나서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전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게 현명한 선택이 될 거라고. 이게 그 여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려는 오만한 승자의 마지막 농락이었다. 최 실장은 그녀가 사용할 법한 비상 연락망을 역추적하여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그 시각. 안전가옥의 모니터에 권지훈의 메시지가 팝업창처럼 떠올랐다. 작전실의 공기가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강민혁과 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메시지를 읽는 한서윤의 얼굴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권지훈의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의 초조함과 오만함을 동시에 읽어냈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그 확신이야말로 그들의 작전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였다. 강민혁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할 생각이지 무시하는 게.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윤은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길게 답하지 않았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했다. 그녀의 답장은 권지훈의 장황한 제안과 위협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님. 그 문장은 어떤 감정도, 어떤 공포도, 어떤 타협의 여지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덤덤한 사실의 통보. 그것은 패배자의 대답이 아니었다. 사형 집행인이 사형수에게 보내는 마지막 통고와도 같았다.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윤의 답장을 받은 권지우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했다.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애원이나 분노, 혹은 체념이 아니었다. 마치 대등한 위치에서 혹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기묘한 차가움.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작은 위화감을 금세 억눌렀다. 마지막 발악이겠지. 그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콘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내일 자신이 유진그룹의 완벽한 지배자로서 단상에 오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같은 시각 서윤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강민혁과 함께 마지막으로 작전 계획을 점검했다. 모든 변수를 시뮬레이션하고 비상대책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내일 자신이 입고 현장에 잠입할 박선영의 유니폼과 신분증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안도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중요한 임무를 앞둔 전문가의 침착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모든 점검을 마친 후 그녀는 조용히 민준이 잠들어 있는 방으로 향했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색색거리는 고른 숨소리가 방 안을 평화롭게 채웠다. 그녀는 아들의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아 작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길고 험난한 싸움의 이유, 그녀가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 그녀는 증오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 아이가 평범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그리고 죽은 연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마침내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다. 권지우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완벽한 권력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주주들 앞에서 선보일 승리의 연설문을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오를 무대가 영광의 무대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윤 역시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 박선영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낯선 얼굴 속에서 오직 그녀의 눈빛만이 한서윤의 차가운 결의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과 말없이 시선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채 올라탔다. 그들은 같은 장소를 향하고 있었다. 한 명은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다른 한 명은 그의 처형식을 위해. 폭풍은 이제 막 도착했다. 유진그룹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벤션 홀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주주들과 날카로운 눈빛의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은 보이지 않는 권력과 돈의 기운으로 팽팽했다. 한서윤은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적힌 출입증을 목에 걸고 음향 장비가 담긴 카트를 밀며 행사장 뒤편의 복잡한 통로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와 표정은 지루한 업무에 찌든 말단 직원의 그것처럼 무심하고 태연했다. 그녀는 귀에 꽂은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강민혁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CCTV 3번 복도 통과 깨끗하다. 2분 뒤 방송 통제실 좌측 환풍구를 통해 진입해. 5초간 시스템을 마비시킬 테니 그 틈을 노려.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된 것처럼 오직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마침내 그녀는 방송 통제실 옆
인적이 드문 장비 창고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서라면 현장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잠시 후 행사장에 폭풍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주인공 권지훈이 무대 위로 등장한 것이다. 그는 마치 황제처럼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며 좌중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 무대가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재확인하고 유진그룹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한서윤이라는 작은 방해물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고 믿었다. 권지훈의 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유창한 언변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부풀리고 앞으로 다가올 장밋빛 미래에 대해 역설했다.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신재생 에너지. 그는 온갖 화려한 단어들을 동원하며 주주들을 현혹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 권지훈과 함께 유진그룹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위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명확하고 우리의 의지는 강철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절정으로 치달으며 그는 연설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여기에 우리의 빛나는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윤은 수신기의 버튼을 눌렀다. 지금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안정가옥의 지휘본부로 전달되었다. 권지훈이 가리킨 스크린의 화려한 성장, 그래프가 지지직거리며 암전되었다. 행사장에 있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꺼졌다. 장내에 혼란스러운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권지훈은 당황하며 방송실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화면 복구해. 그의 신경질적인 고함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다시 켜진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성장 그래프가 아니었다. 화면 중앙에는 두 개의 유언장이 나란히 떠 있었다. 하나는 권지훈이 제출했던 것, 다른 하나는 스위스 은행의 디지털 금괴에서 찾아낸 권지혁의 진짜 유언장이었다. 그리고 권지훈의 유언장 위에는 피처럼 붉은 글씨로 위조, 며비웨이사오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장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스피커를 통해 한 여자의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도둑맞은 진실을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목소리와 함께 스크린의 영상이 바뀌었다. 강민혁의 팀이 제작한 진실폭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한 것이다. 유진그룹의 비자금이 어떻게 조성되어 홍콩의 유령 회사를 거쳐 권지훈과 그의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가 알기 쉽게 펼쳐졌다. 권지훈이 이사들을 매수하기 위해 보냈던 암호화된 이메일 내용이 화면에 그대로 드러났다. 모든 증거는 날짜와 시간이 명기된 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권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감 넘치던 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들켜버린 범죄자의 당혹감과 분노만이 남았다. 꺼 저거, 당장 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방송 통제 시스템은 이미 외부의 손에 완벽하게 장악된 상태였다. 영상은 권지혁의 사진과 함께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여주며 끝을 맺었다. 내 아들 민준을 지켜줘. 그 순간 장내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권지훈을 향해 터졌다.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고함쳤고 기자들은 이 세기의 특종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로 한서윤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더 이상 음향장비 직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굳건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는 권지훈의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그를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 모든 건 당신이 탐내지 말았어야 할 것을 탐냈기 때문이야. 이건 지혁 씨를 위한 심판이고 내 아들을 위한 정의야. 이제 다 끝났어. 권지훈, 바로 그때 행사장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민혁이 실시간으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전송했던 것이다. 권지훈 씨 유언장 위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멍하니 앉아있는 권지훈에게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무어라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와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 묻혀버렸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자신이 가장 빛나리라 믿었던 무대 위에서 산산조각나며 완전히 끝장났다. 서윤은 그 모든 광경을 차갑고 고요한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권지훈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순간 거대한 컨벤션 홀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고함 소리로 폭발적인 소음에 휩싸였다. 모든 렌즈와 마이크가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된 한서윤을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세계는 역설적으로 지독히도 고요했다. 그때 강민혁과 그의 팀원들이 그녀의 주위로 다가와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여긴 우리에게 맡기고 어서 빠져나가. 강민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안내를 따라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유진그룹의 난으로 불리게 된 그날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권지훈과 그에게 매수된 이 사진들은 모두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 파괴의 끝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고 있었다. 권지혁을 따랐던 윤상현 전무를 비롯한 양심적인 임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대대적인 개혁과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유진그룹은 아주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모든 법적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권지혁의 진짜 유언장은 논란의 여지 없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고 최민주는 유진그룹의 지분을 포함한 천문학적인 재산의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국내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이 법적 후견인인 서윤을 찾아와 재산 관리와 그룹 경영권 참여에 대한 장밋빛 계획들을 늘어놓았다. 권지훈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 했던 사람을 신으로도 악마로도 만들 수 있는 막대한 부와 권력이 이제 모두 그녀의 손에 쥐어진 것이다. 하지만 서윤은 그 모든 것을 거절했다. 그녀는 윤상현 전무와 변호인단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이 돈은 제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을 올가맬 족쇄가 될 겁니다. 지혁 씨가 원했던 것은 자신의 아들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평범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유산의 대부분은 권지혁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남은 지분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그룹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준을 위해서는 오직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 자금만 신탁으로 남겨두었다. 그녀의 결정에 모두가 놀랐지만 누구도 감히 반대하지 못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초연한 그녀의 모습은 탐욕으로 몰락한 권지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녀를 더욱 단단하고 존경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단 하나도 취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처음부터 오직 하나. 아들과 함께 살아갈 평온한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에서 조용히 걸어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한서윤과 민주는 더 이상 낡고 허름한 동네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주택가에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2층 집을 얻었다. 햇살 슈퍼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집 안가득 진짜 햇살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윤은 더 이상 식료품 가게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투자 지원을 받아 작은 리스크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블루피닉스 컨설팅. 그녀의 뛰어난 분석력과 강직함은 입소문을 타며 떳떳하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실한 기업들의 훌륭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였던 능력을 이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민주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다. 아이는 더 이상 어른들의 눈치를 보거나 악몽을 꾸지 않았다. 좋은 유치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캐치볼을 했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집 안을 가득 채우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상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 그저 가끔씩 꺼내보는 낡은 앨범 속에 한 페이지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서윤은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민준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강아지와 함께 잔디밭을 뒹굴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문득 지역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는 아픔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이었다. 그녀는 그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켜냈다. 그의 아들을 지켜냈고 그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으며 그가 남긴 괴물을 심판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아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당당한 엄마이자 한 명의 독립된 인간이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은 마침내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아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눈부신 햇살이 가득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쟁취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평화였다.